자, 이제 두 번째,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상속 개시일 날, 그러니까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상속 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에 이렇게 증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누진세를 회피하려고 사전에 증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상속 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렇게 누진세를 회피하려고 사전에 증여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잔머리를 썼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시 상속 개시일 현재 총상속재산가액에 이 사전에 증여했던 이 증여상가액을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누진세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진세 회피를 방지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증여상가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상가액이라는 게 이제 규정이 생긴 거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여기 일정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일정 기간이라고 했는데 요 일정 기간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이 되는 거고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 개시일 전 5년 내, 상속 개시일 전 5년 내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을 하는 겁니다. 또 주의할 거, 요때 증여했을 때 시가가, 예를 들면 사전에 증여한 게 토지였어요. 토지. 그 토지가 증여했을 때의 시가는 5억이었는데 이게 상속 개시일 현재 그 사전에 증여했던 그 토지가 이날 현재 시가는 얼마냐면은 이날 현재 시가는 9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전에 증여한 토지 가액을 상속 개시일 날 총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고 했는데, 그때 합산하는 금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합산할 거냐 아니면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로 합산할 거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뭘로 합산한다고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하는 겁니다. 증여 당시 시가로 요걸로 합산한다. 증여 당시 시가로 합산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사전에 증여했을 때 요때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증여세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그 증여세 납부한 게 있다면 나중에 상속 개시일 날 이 증여상가액을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누진세를 적용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에서 사전에 증여한 거에 대한 증여세를 이거를 이제 기납부세액처럼 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증여세액 공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여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기납부세액처럼 공제를 합니다. 그때 여기 증여세, 나중에 뒤에서 또 보겠지만 이때 증여세, 사전에 증여했을 때 증여세 산출세액을 나중에 이렇게 상속 개시일 날 증여상가액으로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누진세를 적용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사전에 증여한 거에 대한 증여 산출세액을 증여세액 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얘기가 여기 꽃표 1번이랑 꽃표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 증여한 증여상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현황, 증여 당시의 시가에서 평가한다. 그 다음에 증여 당시에 부과된 증여세액은, 정확히 하면 그때 당시에 증여세 산출세액은 나중에 여기 이 증여상가액이 합산돼가지고 한꺼번에 추가누진세를 적용해서 산출세액 구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증여세액 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액 공제가 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이때 사전에 증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전에 증여했던 그 증여재산이 비과세가 되는 증여재산이거나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는 증여재산이거나, 또는 나중에 증여세 쪽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합산 배제 증여재산, 이게 합산이 배제되는 증여재산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가 불분명한, 그러한, 또는 그 원인이 좀 불분명한 거, 또는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거냐, 이게 좀 확인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합산 배제 증여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또 공부를 하거든요. 얘네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합산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비과세가 되는 증여재산이거나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는 증여재산이거나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상속세 재산가액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까지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재산가액. 비과세. 그러니까 우리가 총상속재산가액 계산 구조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비과세나 과세가액 불산이 빼고, 그리고 과세가액 공제액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공과금, 채무액, 장래비용 그 세 가지를 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상속세 과세가액까지를 물어보는 게 1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과세 재산가액 이런 이거 빼야 되는데 뭐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는 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올 거고 요거는 비과세가 되는 상속재산은 주의해야 할 거 몇 가지만 국가나 또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다가 유증한 거 요거는 비과세한다. 그렇죠? 비과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도 비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그 A하고 B의 합계는 2억 원을 한도로 하고 C는 1,000만 원을 한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A하고 B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죠? A하고 B가 요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이며 9,900제곱미터가 거의 1정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330제곱미터가 100평이거든요. 330제곱미터가 100평이기 때문에 9,900제곱미터는 3,000평이에요. 3,000평. 평으로 하면. 그러니까 1정보라고 합니다. 3,000평. 그래서 걔네들하고 분모에 속한 1,980제곱미터. 600평이죠. 그러니까 3,000평, 600평. 요거는 합해가지고 2억을 한도로 해서 비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족보하고 재구 요거는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그 금양이며 금양이며라고 해가지고 묘지 보존을 위해서 나무나 돌 따위를 함부로 베거나 이런 거 채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해요. 그런 금양임야 또는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이렇게 얘네들은 2억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비과세가 되고요. 족보하고 재구는 1,000만 원 한도로 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당에 유증한 경우도 정당에다 유증한 것도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우리사주 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이런 데에 유증한 것도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이재민 구호금품, 그다음에 치료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유증한 것들 이런 것들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그러니까 이건 피상속인이 유증한 게 아니라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공단체에다 증여한 재산도 이것도 비과세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유증한 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남긴 거죠. 피상속인이 이건 국가에다가 이거는 내가 죽으면 국가에다가 이거는 줘라. 이건 정당에다 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다가 이거는 줘라. 또 이재미 고금법이나 불우한 이웃에 줘라. 이렇게 유증으로 남긴 거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건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 개시속한 달의 말로부터 6개월이죠. 그 이내까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단체에다 증여한 재산도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과세가액 불산임. 과세가액 불산임은 요거는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둘 다 누구든지 간에 이게 공익법인에다가 출연한 그 상속재산을 출연해가지고 공익법인을 만든 거죠. 그거는 그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다 출연했다면 그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또 뺀다는 겁니다. 과세가액 불산임. 약간 비과세하고 느낌은 다른데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할 때 뺀다는 거니까 어차피 과세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 신탁 재산에 신탁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도 과세가액 불산임 해가지고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세가액 불산임은 공익법인 또는 공익 신탁 재산에다가 신탁을 했을 때 또는 공익법인에다가 출연했을 때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비과세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공익 신탁 재산에 신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과세가액 공제. 우리가 지금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게 1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총상속재산가액. 의제상속재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상속재산가액을 구하고 거기다가 추정상속재산가액.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계산 문제까지 좀 풀어봤었죠. 추정상속재산가액 해가지고 그것도 계산해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전에 누진세 회피하려고 사전에 증여한 것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인세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일정 기간 10년 또는 5년 상속 개시 일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인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증여재산가액, 사전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거기다 이제 비과세 되는 거 빼고 과세가액 불사입 되는 거 빼고 그리고 이제 과세가액 공제액을 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세가액 공제액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공과금, 장래비용 그리고 채무 이렇게 세 가지를 빼는 거예요.
자, 먼저 공과금. 공과금은 상속 개시일연재 피상속인이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그런 공과금. 피상속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공과금. 이건 이제 상속인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과금은 빼준다는 겁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납부하지 아니한 것들, 상속인한테 승계된 그런 조세나 공공요금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과금들을 과세가액 공제액으로 해가지고 빼준다. 근데 이게 하나 좀 주의하실 게 상속인이 잘못해가지고 붙은 가산세나 강제징수비나 벌금 등은 이 과세가액 공제액으로서 차감해야 되는 공과금에서는 제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내야 되는 공과금, 피상속인이 냈었어야 되는 공과금을 피상속인이 내지 않았을 때 그걸 상속인이 내야 되는 거니까 과세가액 공제액으로서 이렇게 빼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공과금으로서 빼주겠다는 건데 상속인이 잘못해가지고 붙은 가산세나 강제징수비나 벌금 등은 그런 과세가액 공제액으로서의 공과금에서는 제외한다. 이거는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례 비용인데 이제 장례 비용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일반 장례 비용하고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봉안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납골당이라든지 또는 수목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봉안시설에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납골당이라든지 또는 수목장이라든지 그것도 금액이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그때 들어가는 그 금액을 봉안시설에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장례비용 중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그게 장례비용을 둘로 나누는 거죠. 둘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장례비는, 그러니까 장례비용은 증빙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을 장례비용으로서 이제 빼주는 거거든요. 증빙 등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반 장례비는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이 없어, 또는 증빙이 너무 적어. 그래도 최소 500만 원. 최소 500만 원부터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이 너무나 많아. 아무리 많더라도 1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500에서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 최소한 해주는 거예요. 증빙이 아무리 많더라도 1000만 원 넘을 수는 없고요. 아시겠죠? 그 사이에 있는 금액은 이제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 증빙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 있는 금액이 일반 장례비로서 공제가 되는 장례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봉안시설, 납골당이라든지 수목장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이죠. 봉안시설 사용되는 금액은 빵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최대 아무리 확인되는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500만 원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장례비용은 일반 장례비가 아무리 증빙이 많더라도 최대 1000만 원,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금액도 아무리 많더라도, 증빙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증빙이 하나도 없더라도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빵원이지만 증빙이 없더라도 일반은 최소한 500만 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이 없다 할지라도 장례비용은 최소한 500만 원은 인정이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시험 문제, 2차 시험 문제에서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거주자로 인해서 나오지 비거주자로는 나오지 않을 건데,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아무튼 비거주자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가액 공제액은 공과금과 채무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채무. 재산을 상속받으면은 채무도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상속받은 재산이 100억인데 아버지가 남긴 부채가 80억이다. 그러면 그 80억을 과세가액 공제로 빼가지고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이제 20억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뭐 재산을 상속받았으면은 채무도 상속을 받는 거니까 상속받은 그런 채무를 과세가액 공제로 해서 뺀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채무라고 하는 거는 명칭여하를 따지지 않고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 공과금이 여기 별도로 따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의 채무는 채무로서 공제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증여채무. 증여채무라고 하는 건 증여하기로 약속한 채무거든요. 내가 이거 나중에 언제 증여할게, 3년 뒤에 내가 증여할게, 그렇게 약속한 증여 채무예요. 약속한 채무.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 얘네들은 왜 제외하는 거냐? 이거는 채무
과세가액 공제액으로서의 채무에서 얘네들은 제외한다는 거죠. 채무로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 두 개의 증여 채무는 요거를 과세가액 공제액으로서의 채무로서 보지 않는 이유, 이거는 그 증여재산가액 합산하는 거하고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증여 사전 증여한 거 있잖아요. 사전 증여하는 거.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증여를 한 거예요. 사전에 증여를 했는데 이때 증여한 게 10억. 이렇게. 사전 증여를 10억을 했고 10억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상속 개시를 그냥 상속이라고 적을게요. 아버지 재산이 총 100억이었었는데 사전에 10억을 아들한테 사전에 증여를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때 그럼 남아있는 재산이 90억. 논의의 편의상 그 재산 100억은 가치 상승이 없었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상속인한테 증여한 거는, 사전에 증여한 거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 10년 내에 이렇게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다 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얘를 여기에 합산해서 상속 과세가액을 100억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세율 곱해가지고 과세하겠다는 거죠. 이 100억에 과세가 되는 거죠. 어차피 이때 사전 증여한 거는 요때 증여세 낸 금액은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유세로 과세한 다음에 이때 증여세 산출세액은 이제 기납세액처럼 증여세 공제로서 차감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100억에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증여를 한 게 아니라 아들한테 증여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증여 채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진짜 증여를 한 건 아니고 아들한테 내가 몇 년 뒤에 너한테 증여할게 라고 증여를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증여 채무는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야, 내가 몇 년 뒤에 너한테 증여할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10억 내가 증여할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실제로 증여한 건 아니고. 근데 아버지가 그 날이 도래하기 전에 돌아가셨네? 그럼 아버지 재산 총 100억이라고 했으니까 요때에 실제로 증여한 건 아니잖아요. 증여하기로 약속만 한 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100억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때 그 증여 채무를 채무니까, 이것도 채무니까, 채무는 과세가액 공제액으로서 빼야 된다면서요. 즉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도했으니까 이걸 증여 채무를 여기서 빼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뺀다면,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90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증여한 거랑 아니면 증여하기로 약속한 거랑. 증여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 계약서대로 증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대로 증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억을 이때 줬든 10억을 주기로 했든, 그러면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에서 이제 줘야 되거든요. 실질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증여를 하면 합산해가지고 100억에 과세가 되고, 증여하기로 약속하게 되면 채무니까 나중에 채무로서 과세가액 공제로서 공제를 한다. 그러면 90억에 과세가 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증여를 했든 증여하기로 약속했든 실질은 같은 거니까 나중에 100억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전에 여기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 아들한테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 증여하기로 너한테 이거를 너한테 증여하기로 하마 해가지고 사전 계약을 다 증여 채무 계약서를 다 쓴 거예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증여 채무는 이때 상속 개시일 날 상속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세가액 공제액으로서 차감하지 않는다. 그냥 이 100억에 대하다 그냥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증여 채무는 채무로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랑 실질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증여해서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과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똑같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요 똑같은 기간 내에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채무로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아야지만 오히려 사전 증여한 거랑 형평성 유지가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가액 공제액까지 정리를 했고요. 지금 얘기한 이 과세가액 공제액은 한도가 있는데요. 이 공과금 장려비용 채무의 합계금액, 이 과세가액 공제액은
의제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대요.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이 아니라 우리 총상속재산가액은 앞에서 총상속재산가액은 이게 상속재산가액에다가 추정상속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했거든요.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곧 들어올 재산, 그러니까 보험금, 뭐 신탁재산, 그리고 퇴직금 이런 것들, 그걸 우리가 의제 상속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상속재산가액은 의제 상속재산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상속세 재산가액, 얘까지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이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만 공과금과 장례비용과 채무를 차감한다는 겁니다. 과세가액 공제액은 요거를 한도로 하는 거예요. 요게 과세가액 공제액의 한도다. 아시겠죠? 이렇게 의제 상속재산까지 포함된 상속재산가액이 과세가액 공제액의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거주자 사망 시의 과세가액 공제액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거주자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했고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상속공제,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상속공제하고 수수료공제하고 그 두 가지의 공제를 빼면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속공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상속공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적공제하고 그게 물적공제하고 우리가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인적공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적공제. 자, 인적공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적공제는 먼저 첫 번째, 기초공제하고, 기초공제는 무조건 2억 원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기초공제랑 그 다음에 기타의 인적공제. 기타 인적공제 해가지고 뭐 자녀가 있느냐, 상속인 및 동거가정 중에 미성년자가 있느냐, 또는 상속인 및 동거가정 중에 65세 이상인 자가 있느냐, 또는 상속인 및 동거가정 중에 장애인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게 이제 기타 인적공제인데, 기초공제는 2억이에요. 2억. 기초공제는 이제 이거는 2억인데 2억이랑 기타 인적공제 요거를 적용받을 거냐, 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거냐. 일괄공제는 요거는 5억이거든요.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적공제는 이렇게 기초공제하고 기타 인적공제 이 합계획을 할 거냐, 아니면 일괄공제를 할 거냐, 둘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두 번째는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으면 특별히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해가지고 좀 더 많이 공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공제는 이렇게 1번과 2번을 더한 금액을 인적공제로 합니다. 여기 이제 일괄공제와 관련해가지고 좀 주의할 내용이 좀 있긴 한데요. 일괄공제와 관련해서 이게 일괄공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일괄공제는 만약에 상속세 신고를 안 했어요.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면은 정부가 결정할 때는 일괄공제를 무조건 적용을 합니다.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무조건 너는 기초공제하고 기타 인적공제에 합격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는 무조건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일괄공제 적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한다면, 이게 요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676페이지에 민법상 상속순위가 나오거든요. 민법상 상속순위. 그러면은 이제 법정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민법에서의 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2순위가 이제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그 다음에 3순위가 형제, 자매. 그죠? 4순위가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요게 이제, 법정 상속순위예요. 이렇게 4순위까지 없으면 국가에 귀속이 되는 거고요. 국가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 배우자는 1순위, 2순위가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었잖아요.
그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법정 상속 1순위가 됐을 때는 언제나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3순위의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 순위에 해당해가지고 상속인이 되려면 직계 존비속도 없으면서 배우자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 피상속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없어야 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한다. 이렇게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무조건 1번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해야 된다.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번은 기초공제와 기타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한다.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일괄공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기한 내 신고뿐만이 아니라 기한 후 신고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죠. 아무튼 기한 내에 신고했든 기한 후에 신고했든 아무튼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기한 후 신고만 하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 안 했다고 할지라도 기한 후에 신고할 수 있잖아요. 기한 후 신고한다 할지라도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그 다음에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하고 예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한 후 신고만 한다 할지라도. 근데 기한 내 신고도 안 하고 기한 후 신고도 안 했다면 그러면은 일괄공제를 그냥 적용한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번은 그냥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할 때는 아예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또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좀 이따 보겠지만 최하 5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30억까지 될 수가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잠깐 볼게요. 최소한의 인적공제. 상속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최소한의 인적공제 금액이 좀 달라지거든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거예요. 자녀만 있으면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죠. 상속인이 자녀만 있으면 그러면 최소한 일괄공제는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타 인적공제 합계금액이 3억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기초공제 2억에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합계금액이 3억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한 5억은 공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상속인에.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니잖아요.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니니까 일괄공제 적용될 수가 있고요. 1번에서 2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에 일괄공제 적용될 수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억의 인적공제는 적용된다는 거죠. 세 번째,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되는 거니까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일괄공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1번에서 최소한 기초공제는 될 거 아니에요. 기타 인적공제가 할 게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기초공제는 될 거니까 2억의 최소한의 공제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적공제는 7억이 되겠네요. 상속인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최소한의 인적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기타의 인적공제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자녀공제,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공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러면 한 명당, 미성년자 한 명당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17세 10개월, 여기서 말하는 이제 19세가 만 19세니까 17세 10개월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세가 될 때까지에 대한 연수는
이제 1년하고 2개월만 지나면 딱 만으로 19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 3번에 미성년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적용할 때에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17세 10개월이야. 그럼 만 19세가 되려면 1년 2개월만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1년 2개월이니까 총 2년으로 한다는 거죠. 1,000만 원 곱하기 2년.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2년 해가지고 2천만 원 공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로자 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서 65세 이상의 자가 있다면 한 명당 또 5천만 원 공제 줄게. 이게 연로자 공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한 명당, 장애인 한 명당 1,000만 원 곱하기 법소정의 기대 여명의 연수. 기대 여명 해가지고요. 기대되는 남아있는 수명이 있거든요. 지금 몇 살이냐. 그러면 이제 통계청에서 매년 고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올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지금 38세야. 그러면 올해 38세는 몇 년간 기대되는 남은 수명이 몇 년이다. 이렇게 딱 각 나이별로. 지금 뭐 39세야, 40세야, 뭐 50세야, 60세야. 내가 지금 몇 살이냐에 따라 가지고 기대되는 여명이 있거든요. 남은 수명. 그걸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38세 그러면은 기대 여명이 한 40년 될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40년. 4억이 되는 거죠. 1인당. 그렇게 법소 중에 기대 여명의 연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기타의 인적공제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때 이제 주의를 할 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동거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 계실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 좀비속 및 현계 자매를 말하는 거고요. 상속인은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지만 상속인 이외의 사람은 피상속인과 동거가족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상속인이라고 하는 거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가지고 상속인이 된 자. 그 상속인이 된 자는 실제로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건데, 상속인 이외의 사람은 피상속인과 동거가족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기타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기타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복 적용에 대한 여부인데,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게, 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은 자녀 공제도 되고 미성년자 공제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제는 배우자 상속 공제 및 기타의 인적 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그러면은 장애인 공제는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배우자가 장애인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장애인이면서 연로자야. 연로자 공제는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연로자 공제에서 배우자는 제외.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별도로 따로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연로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65세 이상인 자를 지금 연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65세 이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어차피 배우자 상속 공제를 따로 받기 때문에 연로자 공제를 또 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배우자는 제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이 연로자 공제는 다른 거하고 중복 적용이 안 되는데 장애인 공제는 다른 거하고 중복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자녀 공제도 되고 미성년자 공제도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중복 여부 정리하시면 되고, 아까 일괄 공제는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과세표준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없을 때에는 일괄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죠. 5억 원을 공제한다. 1번의 기초공제하고 기타의 인적 공제 대신에 그냥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한다. 지금 이런 얘기죠. 즉 기한 후 신고만 한다 할지라도 기한 내 신고와 마찬가지로 상속공제는 1번의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외한 1번의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 합계 금액을 할 거냐, 일괄 공제로 할 거냐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때에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번에 일괄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기타의 인적 공제 합계액으로만 한다. 1번을.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여기다 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배우자가 그 직계 존비속이 상속인일 때,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이
법정 순위 1순위에 해당돼 가지고 상속이 될 때에는 배우자는 언제나 공동 상속이 된다고 그랬죠. 공동 상속이 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자가 피상속인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아들도 한 명 있고 딸도 한 명 있는 거예요. 아들, 딸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거고. 갑의 배우자가. 그러면 공동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상속이 되면은 그러면 전부 다 이게 1대 1대 1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 갑이라는 자의 상속재산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날아가는 건데 배우자가 직계 존비속과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50%를 할증해서 받습니다. 1, 배우자는 1.5. 그러면 어떻게 받냐면 A는 3.5분의 1, B도 3.5분의 1, 배우자는 3.5분의 1.5를 배우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피상속의 상속 재산 중에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배우자가 이만큼을 법적으로 배우자가 3.5분의 1.5를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요게. 근데 실제로 갑이 남긴 재산이 100억이야, 예를 들면. 남긴 100억인데 그 100억에 배우자가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100억 곱하기 3.5분의 1.5잖아요. 그죠? 요거 3.5분의 1.5 하는 거니까 하면 대충 한 3% 정도? 한 42억 8천만 원. 42억 8천만 원 정도를 배우자가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갑이 유언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유언이 더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유언으로 남기는 게 무조건 더 우선순위가 돼서 유언으로 배우자한테 뭐 예를 들면은 유언으로 남긴 금액이 6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럼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될 거냐? 실제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억 곱하기 3.5분의 1.5 한 2.8억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은 60억이라면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할 거냐? 둘 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산식이 지금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살짝 산식을 좀 변형을 하게 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사실 둘 중에 작은 금액이에요. 둘 중에 작은 금액 해서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1번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이게 얼마인지 이제 문제도 주어지겠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그리고 2번은 여기 이제 이건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1번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고 여기 2번 있죠? 여기 2번 이 산식 2번의 이 산식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상속 개시일에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속 개시일에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금액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하고 상속 개시일에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금액 중 작은 금액 그 둘 중에 그 작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하는데 그 둘 중에 작은 금액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5억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최소 5억 최소 5억부터 둘 중에 작은 금액이 30억보다 크잖아요. 최대 30억까지 이렇게 요 산식을 이렇게 약간 변형을 할게요. 변형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이 5억보다 작잖아요. 그럼 최소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는 거고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이 30억 원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 개시일에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문제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 개시일 날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도 주어지는 거니까 걔는 1번 놔두시면 되고요. 2번에 요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상속 개시일 날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그렇죠? 요 계산이 요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굳이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A가 법소정의 상속재산의 가액인데, 그러니까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비과세랑 과세가액 불산입이랑 그 다음에 과세가액 공제액을 빼고, 이때 과세가액 공제액은요 공과금하고, 그러니까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다가 비과세랑 과세가액 불산입이랑 그 다음에 과세가액 공제액이잖아요. 근데 공과금하고 채무만 빼는 거니까 장래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요. 장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거기에다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을 빼게 돼 있어요. 빼고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게 돼 있어요. 자, 잠깐 정리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상속세 과세가액 있죠.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해 보시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이렇게 상속세 과세가액인데, 요거 밑에 있는 거는 사전에 증여했을 때 증여재산가액 있죠. 사전에 증여했을 때 증여재산가액,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더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빼고, 과세가액 불산이 빼고, 그 다음에 과세가액 공제액 뺀 금액, 얘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여기서 비과세 빼고, 과세가액 불산이 빼고, 그리고 과세가액 공제액은 공과금, 채무, 장래비용인데 장래비용은 고려하지 않게 돼 있어요. 공과금과 채무만 뺀 거죠. 거기다가 증여세가액이 이렇게 더한 금액, 요게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이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상속세 과세가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 중에서 만약에 이게 증여재산가액은 사전에 증여한 거잖아요. 그 사전에 증여한 게, 요게 상속인한테 사전에 증여한 게 있고, 상속인 이외자한테 상속인한테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 이외자한테는 상속 개시일 전 5년 내에 사전 증여한 금액, 이렇게 여기 더하는 게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자한테 증여재산가액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세 과세가액은 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상속인 이외자에게 유언으로, 이거는 옆집 할머니한테 줘라, 이거는 누구누구한테 줘라, 유언으로 남겨놓은 거죠. 상속인 이외자한테 유증으로 남긴 금액이 있어요. 유언으로 누구 주겠다, 상속인 이외자한테. 그러면은 이 얘기는 요게 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날 증여받을 수 있었던 금액, 그죠? 그리고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상속인 이외자한테 유증한 금액과 상속인 이외자의 증여상가액. 그러면 배우자가,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상속 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상속인 이외자에게 유증했거나 상속인 이외자한테 사전에 증여한 금액은 어차피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걔는 싹 빼고 이렇게 쓱 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상속인 이외자한테 유증한 금액과 상속인 이외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걔네들은 빼고, 상속인한테 가야 될 요 금액 있잖아요. 요 금액에 아까 3.5분의 1.5가 3.5분의 1.5가 요게 지금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던 금액이 된다는 거죠. 요 금액에 3.5분의 1.5가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인 안에 배우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요 금액에 곱하기 요 금액에 곱하기 3.5분의 1.5 한 다음에 실제로 3.5분의 1.5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가 있었는데, 상속 개시일 전에 사전에 증여상가액 중에서 사전에 실제로 배우자가 그러니까 3.5분의 1.5를 하니까는 그게 금액이 한 요 정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금액이
요 금액이 배우자가 이렇게, 이 금액이 배우자가 이제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근데 그 중에 요 금액을 사전에 상속을 받았다면, 요 금액을 사전에 상속을 받았다면, 걔를 뺀 나머지 금액, 그 나머지 금액 이제 색칠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 얘를 뺀, 그죠? 요 금액에서 얘를 뺀 나머지가 상속 개시일 날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식의 의미를 좀 이해하자는 거죠. 산속의 의미가 상속 개시일에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법소정의 상속재산의 가액, 장래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비과세나 과세가액 불세를 빼고, 그 다음에 과세가액 공제액 중에서 장래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빼요. 그리고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금액 빼요. 전체 아까 여기 이 금액에서 이외자한테 유증한 금액이 있으면 그 유증한 금액은 뺀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증여한 것만 합해요. 상속인 이외자한테 사전에 증여한 걸 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빼고, 그러면 요 금액과 그리고 상속인한테만 사전 증여한 걸 합해요. 요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합한 다음에 얘는 이제 뺐죠. 그렇게 합한 다음에 뺄 걸 빼고, 이거에 3.5분의 1.5, 그게 이만큼이 된다. 3.5분의 1.5. 요 금액이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사전에 배우자가 이만큼을 상속을 받았다면, 그럼 이거를 뺀 나머지를, 이만큼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전에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머지 요만큼을 배우자가 상속 개시일 날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A에서 B 빼고 C를 더한 다음에 D를 곱하고, 그죠? 그게 아까 그 법정 상속분, 아들, 딸이 한 명 한 명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1.5가 되는 거니까 3.5분의 1.5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정 상속분을 말한다.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2.5분의 1.5가 아니라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3.5분의 1.5. 그게 이제 법정 상속분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사전에 미리 배우자가 미리 받은 금액이 있어? 그러면 걔를 빼고 나머지가 상속 개시일 날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금액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 개시일 날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구하고, 그 작은 금액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되는데,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이 5억보다 작으면 최소한 5억 원을 공제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이 30억 원보다 크면 최대 30억 원을 넘을 수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2번이랑 그 다음에 4번 요 정도만 더 추가로 보시면 되거든요. 2번이랑 4번. 2번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거든요. 그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가지고, 이 분할한다는 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해가지고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을 한다는 거. 그렇죠? 배우자 상속공제는. 그리고 4번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그렇죠?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가 없더라도 5억 원을 공제한다.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가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없더라도 아무튼 무조건 최소한 5억 원은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무조건 최소한 5억 원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분할 신고를 이때 분할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는데, 그럼 분할 신고가 없더라도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다면 무조건 최소한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교시는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상속공제 중에서 물적공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수료공제에 대한 얘기 해가지고 걔까지 얘기 끝내고 과세표준 구하는 단계까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